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금 미국에 계신 저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은 시애틀에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시애틀로 온 지 한 일주일 좀 넘었고요. 그래서 어, 여기도 조금 그동안 날씨가 선선했는데 이- 요즘 미국하고 유럽이 기온이 되게 덥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도 하루 이틀 사이에는 날씨가 30도를 이제 뭐 넘어갔습니다. 오늘 한국도 34도. 네, 오늘 그죠? 한국도 굉장히 더운 예, 날씨였거든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네. 예. 자, 미국이 이제 뭐 이번 주가 너무 중요한 주잖아요, 사실은. 저희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같은 분위기인가요? 특히 뭐 이번 주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슈도 많고, 왜냐하면 예. 이제 연준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회의하고, 음, 그다음에 1분기 GDP 숫자도 1차 잠정 집계가 발표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그 연준이 제일 많이 보는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가 발표되니까 음, 매크로도 가장 바쁜 주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그 서학개미들도 제일 많이 보유하신 빅테크.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뭐 워낙 기대 수준이 낮아져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고 뭐 예. 상당히 강하게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음, 이번 주는 빅테크가 이거 5개 회사가 다 화수목에 그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S&P 그 500 지수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아, 나스닥 시장에서 40%를 비중으로 차지하니까 결국 앞으로 당분간 주가의 움직임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5개 기업의 실적과 야, 가이던스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세세한 교수님의 의견은 저희 이제 또 중간중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저희 시작할까요? 오늘 크게 뭐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적 관련돼서 경기가 좀 둔화되는데 어떻게 2분기 실적에 악 영향을 미쳤냐. 이제 우리 이제 관심거리지만 또 다른 관심거리는 지금 미국 달러가 네, 금년 들어서 주요 통화 대비 한 10% 절상됐어요. 그런데 음, 이제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니까 강한 달러가 기업 이익에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느냐. 관련돼서 이제 월가 분석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점점 월가의 컨센서스가 음, 이제 인플레가 좀 잡히는 거 아니냐 하반기에 네, 그러면 언제 조금 전에도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셨지만 언제 미국 금리 인하를 연준이 이제 시작을 할까? 왜냐면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그 큰 이벤트니까. 어, 근데 이제 내년 중반쯤 금리 인하를 이제 연준이 페드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예,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래 투자를 잘하려면 음, 산업과 기업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이 인플레건 경기건 너무 그 요동을 치니까 우리가 매크로에 이제 사로잡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반기부터 좀 더 기업 산업에 포커스를 하자. 아, 그래야지 이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번 주 실적이 발표되는 메타 알파벳 관련돼서 온라인 디지털 광고 시장이 얼마만큼 이제 중장기적으로 둔화가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메타 주가도 조금 주춤 이번 주에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제 아마 기업 뉴스로서는 뭐 실적은 아니었지만 월마트가 8월 달에 실적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로핏 워닝 실적 경고를 했죠.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그 충격이 있었고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한 10% 조정을 받았는데 반면에 제가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그 다니면서 느낀 것은 약간 그 고가 물건을 파는 그 백화점들은 또 경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소비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건 아니고 양극화가 확실히 되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은 견조하게 소비를 하는 것 같고 하위 계층들은 상당히 지금 소비가 많은 타격을 입는 것 같고 이제 월마트 같은데 이제 약간 그런 쪽에 고객한테 포커스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양극화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강한 달러가 기업 이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이제 2분기 실적을 여기 이제 셋째 페이지 네네. 표를 보시면 음. 지난주까지 한 S&P 500 기준으로 한 20%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100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분기 실적 발표 전에 그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끌어내려서 좀 더 그거보다 우수한 실적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많고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도 실제 그 순이익은 많이 감익을 했잖아요. 음. 근데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기대감을 많이 끌어내렸으니까 되게 그래서 그동안 발표된 20% 기업의 실적을 보면 매출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37%,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22%. 그래서 긍정적인 게 그래도 매출은 좀 많다. 근데 기업 이익, EPS를 기준으로 보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73%, 부정적인 서프라이즈 2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6, 70% 항상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있거든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실제 실적이. 그래서 이번 실적이 절대치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디트로이트에서 발표된 GM 실적도 40% 2분기 기업이 감익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모든 기업들이 하도 이 기대치를 낮춰놔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형성되는 그래서 좀 주가가 그런 면에서 좀 안정적인 양상을 지난 1, 2주 사이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우리 네. 박 선생님 질문하신 이제 강한 달러 관련된 네네. 그 표가 이제 네. 월가 그 자료인데요. 음. 미국 기업 평균적으로 보면 수출 비중이 한 30%쯤 됩니다. 음. 근데 이제 IT 업종이 가장 수출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보통 하는 애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 제외하고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IT 업종은 기업 이익 중에서 해외 비중, 그러니까 그 달러 외에 통화로 표시되는 게 60%나 됩니다. 그 해외 어. 비중이 국내 비중보다 크죠. 그 예. 다음에 이제 내수 기업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음. 이런 것들은 뭐 한 20% 남짓 되는데, 이제 IT가 절대적으로 커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빅테크 실적을 볼 때, 강한 달러가 얼마만큼 타격을 입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달에 미리 경고를 했죠. 달러가 너무 강해서 우리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골드만의 분석을 보면 금년 들어서 주요 통화 대비 이제 달러가 한 10% 정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음. 그래서 기업 이익에 충격,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2.3%쯤 된다. 그래서 음. 2분기에 뭐 기업 이익이 한 4, 5%좀 증가한다고 컨센서스는 예상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그 부분에는 강한 달러가 녹아 있다. 그래서 음. 이제 월가에서도 강한 달러가 기업 이익에 악영향이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지금 반영이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전자건 현대차건 원화가 절하가 돼서 1분기도 좋았지만 2분기에도 이제 그런 반사이익을 많이 입을 것입니다. 네. 예. 사실 뭐 달러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환율에 대한 시간 어렵죠. 예. 근데 이게 뭐 계속 이어질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교수님 어떻게 뭐 예상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계속 이어질까요, 이게?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94년에 그 JP 모건 홍콩에 있을 소니를 커버했는데 그때 yen 달러가 73, 74였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 139까지 찍었죠. 근데 이 통화라는 거는 외화는 진짜 예측이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반영해서 미국 주가 같은 데 장기적으로 한 연 10%
배당 포함해서 상승을 하잖아요. 네네. 우상향하는 게 장기적인 트렌드인데 음. 환율은 두 나라의 상대적인 그 통화 가치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과도하게 올랐다가는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는 그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 민 리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yen 달러가 특히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yen 달러도 꺾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앞서서 이제 정선희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월가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예, 이 부분이 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동안 상반기 주가를 짓눌렀던 게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우리 7월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인플레가 이제 하여간 잡히는 게 아닌가 거의 뭐 그런 공감대가 월가에 형성된 것 같아서 네,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유턴을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읽냐 하면 채권 시장, 이제 저희는 뭐 주식시장 얘기 하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 금리 파생 상품을 갖고 그 금리 예측을 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 나오는 그 시그널이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3.3%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75bp가 되면 2.3%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0.5% 그다음에 0.25를 두 번 올린다고 이제 시장을 생각하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점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퍼스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좀 쉬다가 내년 여름 6월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11달 후에 네, 금리 인하를 해서 2024년 6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2년 후가 기준금리가 2.5%까지 인하가 될 것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이 좀 선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바닥론이 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수치상 이제 금리 인상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지 않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제 뭐 퍼즈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떤 주식이 먼저 선반영하는 건지 뭐 그 타이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아주 기민하게 그 미래의 그 이벤트의 변화를 반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저점 대비 한 달 사이에 미국 주가가 평균 한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음. 종목에 따라서 20, 30% 이상 오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 이면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반년에서 1년 후에는 금리 인하가 좀 확실하게 굳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러한 얘기가 좀 더 시장에 확신을 하면 주가가 좀 더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뭐 금리 상승을 멈추는 계기가 PC가 4% 미만일 때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 요게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매달 발표하는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저는 요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그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예. 그다음에 1달러를 지을 때가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보는 인플레보다는 이제 연준이 보는 PC 인플레 지표가 4%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래서 음. 지금은 5월 달까지만 해도 6.3%였어요. 음. 그래서 아마 뭐 7, 8월에 이제 인플레가 꺾이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금리가 한 2, 3% 포인트 떨어지지 않을까. 인플레가 이제 그런 기대를 시장이 하는 것 같고 네. 다른 계기가 되는 건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불안해지면 S&P 지수가 3,500 밑으로 가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월가의 그 컨센서스였습니다.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 어, 알겠습니다. 예, 저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 근데 지금 예.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리 인하가 과거에 비하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속도가 평소보다는 좀 빠른 사이클인가요? 이번
금리 인하 얘기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가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도 또 되게 빠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근간은 인플레가 너무 단기간에 악화가 돼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래서 아마 이런 논의가 되는 것도 과거 사이클보다는 조금 빠르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아까 그 금리 파생 상품 시장의 얘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다고 또 급격하게 꺾이는 건 아니고 좀 완만하게 내년 여름부터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할 것이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의 파생상품 전문가들의 금리 전문가들의 그 생각이니까 이것도 또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 이제 바닥권, 그러니까 바닥론들이 이제 솔솔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 상승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먼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논의가 되는 시점,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제가 좀 많이 궁금해서 네, 타이밍은 그러니까 뭐 힘들겠지만 네. 6월 중순에 골드만에서 나왔던 그 매크로 리서치인데 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거나 네네.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제 그것에 가장 중요한 단추가 됐던 것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네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갔고 주가의 바닥도 확인을 해준 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월가에서 지난 한 1, 2주, 2, 3주 사이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금리 인하 얘기도 크게 보면 과거 3, 40년 이상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제 골드만의 리서치는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교수님께 또 디테일한 또 종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스냅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최근에 이제 뭐 좀 스냅 관련해서 많이 이제 빠졌는데 향후 이 업종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궁금한데 교수님은 이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현상이 한 달 전쯤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예, 이제 미국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로 그 지수기관이 그 분류를 하는데, 네, 메타랑 알파벳이 가치주로 분류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왜냐면 메타가 퍼 기준으로 한 14배, 알파벳이 한 20배쯤 되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 조금 둔화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그런데 결국 뭐 모든 것도 이제 적정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둔화된 것은 맞는데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필수 소비재들, 제가 뭐 그동안 좋다고 얘기한 P&G나 허쉬 초콜릿이 퍼가 뭐 25배 정도 아니 25배가 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네, 지금 그 메타 알파벳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그 월가의 리서치인데 다음 페이지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네, 그 한 코로나 이전만 해도 디지털 광고 시장, 그러니까 메타는 거의 뭐 한 90, 매출의 한 98% 이상, 그 다음에 그 알파벳은 뭐 한 90% 정도를 그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광고라는 건 결국 기업들이 자기 이익,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 자신감에 의해서 광고 지출을 정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두 자리 숫자 성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통 매체를 잠식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스냅,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때 같이 이제 메타도 주가가 알파벳도 많이 빠졌는데, 스냅 네, 실적 발표될 때. 근데 우리가 월가에서 최근에 우려하는 게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성숙화돼서 증가율이 앞으로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골드만 리서치를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증가율이 계속 둔화가 돼서 그러니까 과거에 한 15% 20% 매년 성장하던 게 이제는 한 10%에서 한 15%.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그 성장률이 장기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 알파벳의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되게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의 실적에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틱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monthly active user, 그러니까 월간 활성화 고객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각종 그 SMS 매체를 보냐. 뭐 이제 틱톡이 2020년 불과 2년 전에 하루에 한 30분에서 지금은 한 55분까지 급격하게 올라와서 당연히 1등이고 어, 유튜브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네. 45분에서 50분. 뭐 음, 저희 같은 사람은 유튜브를 좀 더 많이 보겠지만 음,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은 이제 정체. 그래서 확실한 것은 틱톡이 1등으로 부상을 했고 광고 지출의 많은 파일을 지금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전반적인 디지털 광고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게 있지만 그 파이 중에서도 틱톡이 많이 갖고 간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꺾이지가 않고 현상 유지를 최근 한 몇 달, 아까 한 6개월에서 12개월 보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도 뭐 제가 CNBC를 보니까 전통적인 기업들은 이익이 조금 감소를 금년에 해도 온라인 광고를 줄이지 않는데 그 사스 같은 데 있죠. 그 클라우드를 배경으로 하는 그 서비스 회사들 이런 데들은 이제 이익이 급감을 하니까 온라인 광고 지출을 많이 줄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큰 변수인데 하여간 메타랑 그 알파벳 실적이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발표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살 떨립니다. 이번에 진짜. 광고 업종에 대한 우려가 요즘 많다 보니까 예. 그 애플 참 구글이나 그 메타에 대해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 돌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뭐 스냅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인데 가이던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가이던스가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게 뭐 스냅도 40%씩 빠져버리니까 이런 여파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번 분기에도 마찬가지고 타겟이나 이러한 업종이 많은 이제 소비 지출이 둔화가 됐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줬는데 뭐 이후로 나중에는 또 그 뭐 놀스트림이나 어떤 백화점 이제 고가 백화점들은 또 좋은 이제 소비가 나타나면서 소비 패턴 형태의 어떤 패턴의 변화다 이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월마트도 이번에 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장 톱 기사,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국내에선 한경, 매경의 가장 그 톱 기사를 꼭지를 뽑았느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에서 대표적인 매체니까 톱 기사가 월마트. 네, 그래서 이게 최대 리테일 업체가 그 프로핏 워닝을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마트 IR을 구글에서 치고 들어가면 이제 그 다큐멘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한번 그 요걸 릴리스를 해서 이제 투자가들의 그 기대 수준을 낮추는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은 어느 정도 양호하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도 동일 점포, 그러니까 뭐 M&A 이런 거를 배제하고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은 6%. 그러니까 매출은 괜찮은데 네, 그 자기네가 이제 결국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고 리오프닝이 될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타겟도 이제 3개월 전에 같은 이슈였고 그래서 안 팔리는 물건의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의류를 어페럴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 부분에 판가 인하를 하면 디스카운트를 하면 이제 기업 이익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그래서 이제 이익을 한 10%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도 한 10%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같이 다른 회사들 주가를 끌고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존, 타겟, 뭐 커스코 이런 데들이 주가가 예. 적게는 3%, 많게는 한 5, 6% 같이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어차피 여기가 뭐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의 세계의 최대 그 업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회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식, 푸드 인플레이션이 지금 두 자리로 증가를 하니까 예. 월마트를 찾는 보통 이제 중산층이나 그 이하의 조금 좀 그 소비 지출이 적은 하위층 그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지출을 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의류 같은 제품을 제 가격에 팔기가 되게 어려워서 어차피 재고라는 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기 때문에 상당히 2분기 실적이 타격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다음 한두 분기도 계속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푸드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산층 이하가 가처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축소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프로핏 워닝의 그 핵심 메시지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뭐 계속 이어질지를 또 이제 지켜봐야겠네요. 예. 이제 저는 음. 이게 광범위하게 미국 소비가 급격하게 뭐 컬랩스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네. 제가 여기 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다녀보면 또 여전히 뭐 자동차 길 막히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뭐 소매점 중에서도 조금 좀 하이엔드 고가 제품을 파는 데들은 손님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노스트롬이 가장 음. 그 명품 아니면 좀 사치품에 가까운 거 고가 제품을 많이 파는데 거기는 손님이 엄청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건 아니고 완만하게 지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사점은 어제 또 월풀이라는 가전제품 많이 만드는 음. 월풀. 그러니까 우리 뭐 삼성, LG랑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에서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월풀도 대표적인 내구재여서 이익이 감소를 했고 가이던스도 낮췄는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게 아주 크게 심각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구재들도 확실히 제품이 소비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이게 급격하게 그 컬랩스하는 폭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하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이 약간 많은 물건을 그 좀 저렴하게 파는 거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마진, 그 이익률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면 월마트가 얘기할 때 영업이익률을 내년에 금년에 한 3.8에서 3.9%로 하향 조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뭐 월마트 영업 마진이 어떻게 4%도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펀디먼털하게 볼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ROE. 그러니까 ROE는 보통 그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에다가 자산 회전율에다 레버리지를 곱해서 구하는데 월마트랑 경쟁을 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커스코 뭐 직접 경쟁을 하지는 않지만 커스코 같은 데는 그 순이익률이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월마트, 커스토 같은 데는 이익률이 2, 3%밖에 안 되지만 그 턴오버가 높아요. 회전율. 그러니까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 고가의 블란서 음식을 파는 식당이 아니고 북엇국을 10,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이지만 하루에 손님이 테이블당 20번씩 오면 회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이런 비즈니스가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10% 정도 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거는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놀래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코는 사실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 작고 그러니까 가격도 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회전율이 정말 요즘 같은 때는 또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놀스트룸이 그 교수님이 사진 찍으신 건가요, 혹시?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데 예.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그 상위 그 대상으로 고가 물건을 파는 데가 뭐 삭스 피스 애비뉴
로덴 테일러 뭐 이런 데를 얘기하지만 노스트롬이 예. 특히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성공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본사가 그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는데 메인 백화점도 있고 여기는 그 옆에 그 약간 좀 물건을 할인해서 파는 데인데 물건도 뭐 엄청 좋고 손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의 이러한 그 재고 떨이 내지 그 디스카운트하는 그 정책이 조금 펀드멘탈하게 좋지 않지만 반면에 이런 또 중산층 이상은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많이 받지 않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극화돼 있다 소비가. 참 이게 월마트는 안 좋고 롤스룸은 상위층들이 또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교수님, 뭐 조만간 또 한국에 곧 오시잖아요. 네, 다음 주는 아마 서울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좀 땡겨서 들어가려고요. 아, 그래요? 너무 기다리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 꾸며주신 시애틀에 계신 저희 연세대학교 국작대건 이남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 교수님과 함께 그 미국 현지 분위기 또 전해 들어봤고요. 확실히 예. 교수님께 듣고 나면 이게 미국 한번 갔다 온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요. 드는. 네, 미국 한번 일주일에 한번 미국 갔다 온 느낌. 예. 생생합니다. 진짜 생생한 라이브. 사진도 꼭 한 예. 장씩 또 올려주시고. 사진도 진짜 라이브, 예. 현지 사진.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았고요. 저희 3부에는 광고 보고 와서 장우석 부사장님 와 계십니다. 또 요즘 분위기 뉴욕 증권거래소 분위기 물씬 나는 분이시죠? 네. 네. 3부 장현실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